자, 안녕하세요. 저희 어스법 특강 저희 이제 3절을 가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제 3절에 저희가 위조 변조 가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 2장에 뭘 하고 있냐면 어음수표법, 어음법 총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음법 총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뭐가 돼요? 어음 행위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음 행위 부분은 혹시 어디까지 연결해서 김영란의 서면까지 연결해서 꼭 정리를 하시고 2장에서는 이 어음 행위의 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오늘 위조와 변조,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3절을 가서 혹시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위조와 변조를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의의라고도 이해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어음의 용지를 하나 꺼내면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환음을 가지고 원의를 전개를 해도 되고 약소음 가지고 원의를 전개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례 문제는 이제 약소음을 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소음 한번 문구 한번 써볼까요? 약소음임을 표시하는 문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역시 일정 금액에 무조건 지급이 약속이 나올 거예요. 일정 금액에 역시 자 뭐가 나옵니까? 무조건에 역시 지급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자 보세요. 당사자에게는 이제 두 작자가 붙을 거예요. 갑을 이때 이제 어음을 발행해서 최초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어음 발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최초의 어음상 채권을 갖게 된 자를 뭐다? 어음 추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발행하는지 역시 또 언제 만기가 되는지 이 둘 사이의 기간이 뭐가 돼요? 어음의 유통기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발행하는지 역시 또 어디에서 지급되는지 이것들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란의 서명에서 수친에게 이렇게 교번행위를 뭐다? 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소금에 있어서 필요했겠어 하나, 둘, 그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발행이라고 이렇게 한번 끊겠습니다. 자, 이 발행인을 역시 발행인의 김영란의 서명을 발행인 자신이 하지 않고요. 자, 어떤 자가 이 X라는 자가 역시 자 뭘 하게 돼요? 발행인의 김영란의 서명을 위작해서 어음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를 받지 못했어요? 대행권을 수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역시 대행권이 없는 뭐가 됐어요? 역시 어음 발행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면 이 X라는 자는 뭐가 된다? 위조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은 뭐예요? 위조를 당한 자가 되니까 피위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 관계를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행권 없이 X라는 자가 갑의 김영란의 서명을 위작해서 어음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X를 위조자, 갑을 피위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을이라는 자는 발행인 그시 갑이 아닌 X로부터 그시 갑의 김영란의 서명이 위작된 그시 어음을 받아서요. 이렇게 이제 유통되게 됩니다. A, B, 또 C, D 이렇게 유통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한번 이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제가 한번 그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때 역시 이 관계, 즉 타인의 김영란의 서명을 X라는 자가 위작해서 어음행위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위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의 역시 왼쪽 면이 뭐가 되는가? 위조가 되는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면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런 김영란의 서명 이외의 나머지 어음 요건을 권한 없이 바꾸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변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위조와 변조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의의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위조라는 건 뭐가 되는 것이다? 위조라는 거, 그죠? 타인의 역시 자 뭐를 김영날인이나 김영날인이나 또는 그죠? 또는 뭐를 서명을 뭘해서 위작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어음행위를 하는 걸 위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변조는 뭐가 될까요? 자, 타인의 김영란의 서명 이외에 자 뭐를 나머지 어음 요건을 뭘해서 권한 없이 변경하는 걸 이렇게 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위작해서 혹시 개작하여 혹시 어음행위를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혹시 그죠. 변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먼저 정리할 내용은 이 위조와 변조의 혹시 차이점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명나는 서명을 위작하게 되면 위조가 되는 것이고, 기명나는 서명 이외의 나머지 요건을 권한 없이 변경을 하게 되면, 이 개작이라는 건 권한 없이 변경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권한 없이 변경하는 걸 혹시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 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위조와 변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가 될까요? 위조자의 책임, 또 피위조자의 책임, 또 위조음의 기명나는 서명한 자의 책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이 케이스를 여러분이 좀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을 혹시 A, B, C, D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야. 이거를 위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변조는 누가 될까요? 이 B라는 자가 보세요. 자, 이 일정 금액이 얼마가 나와 있었냐면 1,000만 원이 나와 있었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권한 없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 1,000만 원을 이렇게 4,000만 원으로 좀 바꿔버린 겁니다. 이때 역시 B라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변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을 A는 이 변조된 어음에서 어떤 당사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따지고 와야 돼요. 갑을 A라는 자는 역시 자, 뭘 한 것이다? 이 변조를 당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 자를 뭐다? 피변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변조자를 변조 전 어음의 변조 전 뭐에 어음의 역시 기명날인 서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조자는 C가 될 것이고요. B가 될 것이고 B와 C는 뭐예요? 변조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C까지를 묶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B와 C 이 자는 뭐가 된다? 그죠? 변조된 변조 어음의 뭐한 자다? 기명날인 서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조의 당사자 관계에서는 피변조자, 즉 변조전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하고 변조된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의 책임 문제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조와 변조에서는 역시 책임에 대한 문제, 즉 피위조자, 위조자의 책임 문제, 또 위조된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의 책임 문제, 그에 반해 변조에서는 변조전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의 책임 문제, 또 변조 어음의 기명날인 서명한 자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따져서 정리할게요.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가 있나? 어음의 위조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어음의 위조란 무엇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자, 뭐 권한 없이, 당연히 이제 권한이 없이 자, 뭐 하는가? 타인의 역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또는 뭐를 서명을 뭐래서 위작하여 뭐 하는 것이다? 어음행위를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위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그죠? 책임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위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된다? 오케이? 책임 문제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구별 개념도 정리를 하셔야 되지만 구별 개념에서는 혹시 기본적으로 뭐하고 CF에서 그죠? 변조하고 구별하는 거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또 하나 이제 무권대리하고도 좀 구별을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무권대리는 뭐예요? 권한 없이 대리행위란 거야. 근데 혹시 이 어음의 위조는 이 권한이 없었는데 뭐가 없었다는가? 대리권이 아니라 대행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돼서 변조하고도 좀 구별을 하시고요. 또 하나 그죠? 정정, 상호의 변경 시 상호의 변경은 뭐가 돼요? 상호가 바뀌었으면 이 상호의 변경은 혹시 당연히 어음에 정정이 되는 것이 절대 뭐가 아니다. 위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미 행해진 기명날인 서명을 혹시 권한 없이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명날인 서명을 권한 없이 혹시 위작한 행위를 뭐가 한다? 혹시 위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내용이 뭐가 된다. 오케이? 위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세 번째로 간다면 혹시 자 기본적으로 두고 위조자의 책임 문제 또 피위조자의 책임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때 갑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피위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를 따져야 한다? 피위조자의
책임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럼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는 것이야. 그치?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당했기 때문이에요.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AX라는 자에 의해서 위조가 됐잖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보세요. 추인이라든가, 추인의 경우라든가, 또 하나 어느 경우에 표현대리라든가 한번 보세요. 표현대리의 경우라든가, 그치? 자, 누구에 대해서 이 둘 사이가 뭐였어요? 갑의 종호본이 X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까?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 배상 책임의 법리가 사용자, 그죠? 배상 책임의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는 어음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추인을 하게 되면 누가 어음상 책임을 지는 것이야? 그때는 위조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피위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 하나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뭐예요? 태길석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피위조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는 말은 누구?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갑이 익시, 을이, X가 이렇게 정할까요? 자, X라는 자가, X가, 자, 뭐에, 갑에, 자, 뭐 한 거야? 사용인인 경우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이때는 뭐 하는 것이다? 사용자 배상 책임에 의해서, 그죠? 피위조자가 책임을 진다. 피위조라고 썼네. 피위조자가 말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책임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책임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때는 뭐예요? 어음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음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역시 자 보세요. 이때는 역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뭐 한다? 역시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어음법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책임을 지는 범위는 역시 이때 어음법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어음금액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음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때 어음금액은 뭐다? 만약에 어음이 할인됐다면 역시 할인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X가 갑의 사용인인 경우에, 즉 종업원인 경우에, 막 격리과장인 경우, 격리부장인 경우, 이런 경우를 가지고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판례도 뭐다? 어음법상 책임을 지지만 그때는 뭐 하는 것이다? 역시 할인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에 반해 추인이나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자, 뭘 하지만 피위조자는 책임을 지지만 이때는 어음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때 어음상 책임하고 어음법상 책임은 얘는 유가증권상 책임이야. 얘는 법상 책임이 되는 것이야.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구별하면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야 될 내용이 뭐가 돼요? 위조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위조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자, 봅시다. 원칙적으로 위조자는 역시 어음상 책임이 없다. 그게 이제 통설 또는 판례의 견해입니다. 물론 요즘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위조자도 그죠? 어음상 책임은 지지 않지만 역시 자, 뭐에 따라서 민법에 따른 그죠? 뭐를 지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오케이? 또는 형법 등에 따라서 뭐를 그죠? 형사 책임은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이제 형사 책임은 역시 뭐가 될까요? 유가증권 위조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조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 위조자의 책임 문제까지 정리를 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정리할 게 보세요. 자, 이렇게 위조된 어음에 대해서 을이 김영란의 서명에서 이렇게 배세했어요. 또 배세했습니다. 배세했어요. 오케이? 이때는 위조 어음에 어떤 자가 위조 어음에 뭐한 자가 김영란인 서명한 자의 책임 문제가 될 겁니다. 이때 위조음에 김영란인 서명한 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연히 역시 독립적으로 그죠?
독립적으로 뭐를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왜냐하면 보세요. 위조가 됐든 어쨌든 어른 A에게 배상한 게 L과 A 사이에 원인과학상 채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혹시 지급을 위해서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배서 등을 해서 어음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위조음에 기명나는 서명한 자도 독립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뭐예요? 위조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입증 책임은 혹시 시험에 또 자주 나옵니다. 위조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 어음 소지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음 소지는 누가 될까요? 이때는 이제 D가 되겠죠. 이 케이스에서 본다면. 그래서 어음 소지인이 뭐 한다?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 보세요. 피위조자의 인장이 뭐한가요? 진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것인 경우에는 누가 한다? 어음 채무자가 부담을 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끝내셔야 돼. 그래서 이 위조는 보세요. 중심적인 내용이 구별 개념 좀 정리하시면 정리하시고 이쪽입니다. 그러면서 입증 책임 문제까지 정리하셔야 돼서 피위조자의 책임, 또 위조자의 책임, 또 위조음의 기명나는 서명자의 책임, 또 이 입증 책임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사용자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용자배상 책임은 절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어음법상 책임이라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음이 할인된 경우에는 할인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조자의 책임도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혹시 불법에 의가 되겠죠. 그래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그죠? 유가증권 위조죄 등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위조음에 기명나는 서명을 한 자의 책임 문제도 굉장히 사례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 하는 것이다? 독립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입증 책임 문제도 뭐예요? 어음 소지인이 원칙은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피위조자의 인장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때는 피위조자 즉 어음 채무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치? 즉 피위조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이 정도 보셨다면 어음의 위조에 대한 부분은 끝났을 거예요. 위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위조와 변조를 잘 구별하셔야 돼. 타인의 기명나는 서명을 위작해서 어명이라는 걸 위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어음의 변조로 가서 여러분하고 추가적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가서 한번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변조 한번 가시죠. 자, 세 번째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어음의 변조로 가서 정리를 할게요. 어음의 변조라는 건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의의가 뭡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뭐가 됩니까? 권한 없이 타인의 뭐 그죠? 기명날인이나 혹시 또는 혹시 서명 외에 서명 그죠? 외의익시 자 뭐가 됩니까? 나머지 어음 요건을 혹시 나머지 뭐를 어음 요건을 뭐 하는 것이다. 요건을 개작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어음의 변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두 번째 유사 개념하고 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유사 개념과 구별을 할 때도 그죠? 가장 중요한 거다. 권한 없이 그지? 자,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의 기명나는 서명 외에 나머지 어음 요건을 권한 없이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변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타인의 기명나는 서명을 권한 없이 위작하는 위조하고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문제로 와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자, 위조하고는 변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 B라는 자가 변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자가 다시 배설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변조 어음에 기명나는 설명을 해서 배설했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조된 어음에 기명나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책임의 범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갑, 을, 병은 최초에 얼마짜리 어음에 기명나는 설명을 했나? 1000만 원짜리 어음에 기명나는 설명한 거야. 갑, 을, A는 뭐한 거야? 당한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피변조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조전 어음에 기명나는 설명을 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제 피변조자의 책임을 다룰 때는 피변조자의 책임을 다룰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변조전 변조전 어음에 뭐한 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문제가 또는 서명 한 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는가. 이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 뭐에 따라서 변조 전 문헌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변조 전 어음의 기명나는 설명한 자는 뭐에 따라서 변조 전 문헌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야. 그럼 저기서 이제 케이스를 정리한다면 얼마에 대해서 어음금액 1000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네 번째 간다면 변조 후 어음액 변조 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변조 후 어음액 자, 뭐한 자가 있어? 기명나는 설명한 자는 자, 뭐에 따라서 변조 후 자, 뭐 변조 된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된 어음에 따라 따라마는 것이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때 변조된 어음의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4천만 원이 됐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이때는 4천만 원에 대해서 어음상 책임을 지구나 이렇게 잡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또 하나 다뤄야 될 내용은 다섯 번째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한다면 변조에 있어서도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입증 책임은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변조 사실이 자, 명백하지 않은 겁니다. 즉 변조했는지 변조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변조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 채무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어음 채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피변조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변조 사실이 뭐한 경우에 명백한 경우에는 자, 누가 지는 것이다. 어음 소지인이 뭐 하는 것이다.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반드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조 쪽에서도 변조 전 문헌의 기명나는 설명인지 변조 후 문헌의 기명나는 설명인지 또 입증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때 변조 사실이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드러나 있지 않다는 할 때는 어음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될 것이야. 변조 사실이 명백했다면 어음 소지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만기의 변조와 상환 청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여섯 번째 이 부분은 사례 문제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의 변조와 만기의 뭐하고 그죠? 변조와 뭐에 대한 문제, 상환 청구의 문제를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기의 변조와 이 상환 청구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자,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자, 최초에 이제 갑이 자, 이렇게 발행했다는 겁니다. 을에게 기명나는 서명에서 이렇게 약소금을 발행했어요. 최초의 만기는 어음에 어떻게 기재됐냐면 만기는 2021년 6월 1일이다.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어음이 유통이 돼서 A, B, C, D 이렇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D라는 친구가 뭐였냐면 어음의 만기를 변조를 했다는 거예요. 만기에 대해서 변조를 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2021년 9월 1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에 대한 문제고, 이건 어음법의 거래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한 게 이제 8월 한 20일 정도 됐고, 그죠? C, D에게 전전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럼 D라는 자가 보세요. 어음금의 지급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급 제시를 할 때는 만기를 지급하려고 이야기한다면 9월 1일서부터 9월 2일, 9월 3일, 오케이? 이 3일의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냐면 지급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급 제시했어요. 근데 보시죠. 야, 나는 어음의 만기 2021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어음을 발행했는데 왜 이제 와서야 어음금의 지급 청구권 행사해? 오케이? 이렇게 따질 겁니다. 왜냐하면 D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고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 청구권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뭐를 갖고 오죠? 지급 청구권을 갖고, 그죠? 또 하나는 뭐를 갖습니까?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상환 의무자에 대한 뭐를 가져요? 그죠? 상환 의무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상환 청구권 뭐를 위한, 보전을 위한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에서 주채무자인 지급 청구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어? 만기로부터, 그죠? 만기로부터 얼마 내,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 청구권은 지급할 날, 그지? 또는 이은, 자, 이렇게 갑시다. 이 거래일 내에 뭘 해야 되냐면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갑이나 을이나 A에 대해서는 이자들은 피변조자가 되고 변조자는 어음의 김명란을 서명한 자가 됐으니까 이자들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6월 1일이 평일이었다고 가정한다면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까지는 뭘 해야 돼요? 오케이?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을 A에 대해서 자, 뭘 하기 위해서는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 뭐는 지급 제시는 언제까지 해야 돼? 지급 제시는 6월 3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자, 어음 소지인 D라는 친구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 때는 언제가 돼? 2021년 9월 1일일 것이야. 그럼 9월 1일에 뭘 해봐야? 상환 청구 보전을 위한 지급 제시를 해봐야 당연히 뭐가 됩니까? 6월 3일까지 해야 되는 애들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럼 자, 누구에 대해서는 갑을 A에 대해서는 뭐를 이 상환 청구권을 D라는 친구는 뭘 하게 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론은 D라는 친구는 9월 1일에 뭘 하더라도 지급 제시를 하더라도 그죠? 자, 누구에 대해서 갑과 또 누구하고 그죠? 또 을과 또 A에 대해서는 A에 대해서는 뭘 하게 된다? 상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청구권을 뭘 하게 된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기 변조와 상환 청구권의 문제에서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통상 낼 때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 이쪽이 이제 주로 나왔다면 최근에는 이쪽들이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한 내용이다. 이 정도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저희 가서 이제는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교재 가시면 31페이지에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31에 문제 한번 두 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페이지 31에 가면 문제가 첫 번째 이제 몇 번이 나와 있냐면 8번 푸시고 또 9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어음수표의 위조
위주어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의 개수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건 위주가 무엇이고 변조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셔야 돼. 자, 한번 가서 정리할까요? 자, 틀린 것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공인회계 사시험 2011년도에 나온 문제고요. 뭐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틀린 것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기회가 한번 가서 정리할까요? 자, 발행인이 수취 나누 공란으로 해서 발행 교부한 백지엄을 제1배선인으로부터 배서 양도받은 어음 소지인이 수취인을 이성수로 보충했다는 거예요. 자, 수취인이 뭐가 됐다. 역시 공란이었던 어음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수취인이 공란이었는데 뭐랬냐면 보충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로? 이성수로 보충을 했는데 이 보충에 대해서 역시 이성수라는 사람은 주식회사 선진축산의 대표이사 이성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했냐면 잘못했다 그래서 정정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뭐다? 주식회사, 그죠? 선진축산, 그죠? 대표이사, 이성수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위조야, 어음의 정정이야. 당연히 이거는 뭐일 뿐이다? 어음의 뭐일 뿐이다? 정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위조가 전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변조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위조도 아니고 또 변조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봅시다. 무권리자가 수표 발행인인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후에 그 회사의 변경 전에 적법하게 발행되었던 160표의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을 임의로 사선으로 지우고 그 밑에 변경 후에 상호를 적어 넣었답니다. 오케이? 자, 이때도 뭐가 돼요? 변경 전 상호를 썼는데 변경 전 상호를 뭐로? 그죠? 이렇게 변경 후의 상호로 변경 후에 상호로 뭐 했다는 거야? 그치? 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뭐다? 정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위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야. 그치? 옳은 지문이 됐겠죠. 그죠? 기억은 뭐 위조도 아니고 변조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됐지. 니은은 옳은 내용이 됐고. 자, 디귿. 약소금의 양수인이 배서 없이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가 상환업을 이행하고 이를 환수해서 정당한 어음 소진이 되었을 때, 그치? 자신이 뭐 배설안을 보충한 거야.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되지 않아. 그치? 어음의 위조가 아니라, 그치? 보충권 행사에 의한 어음의 보충이 될 겁니다. 어음의 소진, 어음 금액을 지급하고 자신이 소진이 된 경우니까 이거는 어음에 대한 보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어음의 위조나 변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리을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어음 발행인이 그 어음 보증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명의를 변경 기재했답니다.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수취인은 뭐가 돼? 기명란의 서명 이외에 나머지 요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 어음의 변경이 됐겠네. 수취인을 뭐가? 권한 없이 변경한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됐다? 어음의 자, 뭐가 됐습니까? 변조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옳은 지문은 니은과 리을, 틀린 지문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번 가서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할까요? 어음의 위조 변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위조음의 배서한 자가 선이 무중과실합니다. 자신의 배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나요? 당연히 위조음의 기명탈을 서명한 자는 독립적 책임을 부담한다. 두 번째, 판례에 의하면 어음 소진으로부터 어음 상청물을 받은 자가 자신의 기명날 또는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음 소진이 기명날인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나요? 자, 봅시다. 이때는 피위조자의 진정한 것이라는 게 나왔지 않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죠? 입증 책임, 어음 소진이 부담하니까 옳은 지문이 됐겠죠. 그래서 자, 뭐한다? 1번 지문이 틀린 것이죠. 위조어음의 와한 자도 기명날인 서명한 자도 그죠? 독립적인 뭐를 부담한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두 번째 판례에 따르면 그죠?
위조에 대한 입증 책임의 일반을 이루마가 돼. 소진이 되는 것이야. 옳은 지문이 됐네. 3번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위조한 소진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위조에 항변을 할 수 있죠. 이유는 역시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4번 어음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 변조 전에 김영란은 서명한 자입니다. 원래 문구에 따라서 어음상 책임을 지겠죠. 이 원래 문구를 변조 전 문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번 어음수표의 문구가 변조가 됐답니다. 그 변조 후에 김영란이 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겠죠. 이 정도로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조 변조에서는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잘 잡고 가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어디 갈 거냐면 그죠? 백지어음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 백지어음까지는 제가 좀 뭘 하는 게 좋냐면 해서 수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백지음에 대해서는 역시 별도로 그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백지음은 쉬었다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하고요. 아주 양이 적은 것들만 두 절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